성장 호르몬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함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서익한 약사님 함께 하십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서익한 약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이제 맞아드리면서 우리 강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익한 약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칸 약사입니다. 예, 요즘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조금 백일해라든지, 미국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에 다시 재감한 거 아시고 계실 테지만, 요즘에 여러 질환들이 가장 퍼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건강 주의하시고 주변의 건강도 모두 다 챙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는 면역에 대한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은 파이토케미칼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 이런 것을 꼭 빼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몸에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오메가3 섭취도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성장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세 소년도 198cm로 만드는 성장 호르몬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198cm 하면 엄청 큰 키죠. 전 세계적으로 큰 키인데 이게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198cm라는 키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큽니다. 아빠도 2m가 넘고요. 엄마의 키는 2m 2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의 키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중요하지만 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오늘은 과하지도 않게 하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호르몬은 양날의 검이에요.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키가 적게 큰다라는 걸 항상 걱정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혹시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조절되지 못하고 과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나이가 들어서 성장을 멈춰야 될 시기에도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거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내가 걱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애가 성장 호르몬을 맞는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내 몸에 또는 우리 아이의 몸에 남아있진 않을까? 그러면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 성장 호르몬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족일 때는 아이가 덜 크게 되고 만약에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하게 주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병, 즉 당뇨병이라든지 심장 비대증, 그 다음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의 이해, 즉 성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 주사라든지 다른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죠. 실제, 아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198cm 정도 되었어요. 엄청 큰 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 아이가 198이고요.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마치 합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쪽 사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팔을 위로 뻗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머리에 닿지 않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이쪽에 엄마의 키는 2m 20이었고 인도에서 국가대표로 농구 선수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빠의 키는 조금 작지만은 가늠해 볼 때 2m는 넘는 키입니다. 그래서 두 부모의 자란 아이의 키는 8살에 198cm로 됐고 기네스북에 등재하게 된 소년이었죠. 근데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부모가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그 안에서 나의 심장이 아이들에게 이것의 성장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케이스는 안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내부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심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키가 큰다든지 이런 조절이 적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된다면 심장은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심장이 그 능력을 아직 다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심장 비대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성장기에 아이들의 심장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이라든지 특히 당뇨 이쪽 부분에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결과적으로 미래에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혹시 맞았다고 했을 때 어떤 관리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과잉되거나 내 몸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또는 내 몸에서 만들어졌을 때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거인병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본래 뇌하 수치에서 뇌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비정상적으로 과잉돼서 특히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잉돼서 든지 외부에서 과잉으로 주입되는 경우에 말단 비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케이스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일단은 가까운 예로 농구 선수였는데요.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농구에서 굉장히 여자 농구로서 유명했던 분이신데 이 김형희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는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형이 이미 변하게 됩니다. 말단 비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판이 닫히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특히 말단에 있는 코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마에 있는 부분은 성장판이 늦게 닫힙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이마가 커지고 코가 커지고 턱이 넓어지고 이런 증상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런 외모의 변형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외모의 변형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 비대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질환에 대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보면 36년간 거인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힘겹게 생을 마감하게 되셨고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여배우를 알고 있는데 브룩실즈입니다. 브룩실즈 저희 책받침의 여왕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브룩실즈 여배우인데요. 이분이 또 하나 말단 비대증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이런 식으로 코하고 이마가 넓어지고 턱이 넓어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관리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관리를 받으셔가지고 이 비대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되긴 하였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똑같이 김영희 선수처럼
여러 가지 심장 비대증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대해서 질환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쪽에서는 일찍 발견을 하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브룩실즈는 지금까지도 이 정도 외모 변형만 있을 뿐 건강상의 문제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대처법까지 조금 알고 있었으면 여기 주변에 이제 여러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또는 케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을까? 실제 찰리와 초콜릿 때 등장했던 움파루파족 딥 로이 배우인데요.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증으로 해서 키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 배우의 역할을 다 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배역을 맡으면서 실제 난장이라는 배역을 많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외소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외소증이란 것은 뭐냐면 신장의 크기가 3% 상위에서 봤을 때 하위 3%에 해당하는 그 신장을 갖고 있고 남성으로 봤을 때는 키가 145 이하, 여성은 140 이하의 사람들을 외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때의 경우입니다. 극도로 안 될 때는 145 미만이겠지만 남자 키로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경계에 해당한다면 남자 키가 170을 안 넘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외소증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아이의 성장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있으세요. 왕자의 게임에서 보신 피터 딘 클리지 같은 이 분 배우예요. 뭐 배우인데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키가 140을 넘지 않고 외소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축구 경기에서 많이 보는 메시 축구의 어떻게 보면 거의 신격이라고 표현하는 메시의 경우도 성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살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것을 성장 호르몬 주소라든지 이런 치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축구로 계속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축구 협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축구 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키가 170이에요. 메시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메시의 키는 현재 170 정도 됩니다. 즉 만약에 성장 치료를 안 했을 때는 160 미만의 키로서 축구의 황제 또는 뭐 축구의 신을 축구를 잘하는 메시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실제 정상적인 키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했다라면 성장 호르몬이 내가 나오는 것 플러스 성장 주사까지 포함한다라면 만약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장 호르몬이 과잉된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심장 비대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험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성장편이 다쳤어요. 다쳤는데도 계속해서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외형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요.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신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저신장증일까? 아니면 저신장증이라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적진 않을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은 성장 그래프에 우리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점으로 찍어서 6개월, 적어도 6개월마다 찍어서 그 경향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영양요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성장 호르몬의 주입은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성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성장 호르몬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뭐 아미노산이 몇 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큰 그림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의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하는 역할은
근육도 성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장골이라고 해서 길이 성장을 하는 뼈를 크게 해서 결과적으로 체중 키를 결정을 하고요. 근육을 생성시키고 반대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면서 지방의 크기는 적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보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날씬하고 몸매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왜 이렇게 살이 좀 쪄가지, 나이살이 찌지 그런 것은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도 키워주지만 지방을 태워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호르몬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이게 소를 키울 때 우리가 성장하게 필요한 주사를 놓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소에게 넣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어린이에게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나오지만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인 인구의 13%가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키 크게도 하지만 근육을 늘려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이 노인 인구에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이 일어나고요. 결과적으로 근육 감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근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항암 치료 후 5년의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유방암이라든지 직장암에 대한 항종암 효과가 근육에 있는데 그것을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에 대한 유병률이 23%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육이라는 것이 백 인라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근육 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근육이라는 게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보관하는 가방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그 근육이 커진다는 거고요. 근육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한 게 바로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고 근육을 단백질을 저장하게 하고 필요의 대사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게 누구냐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 형성하게 한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이살의 원인이 되며 이 나이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왜 똑같은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그 원인은 뭐냐면 성 호르몬이 먼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갱찐살이라고 들어보셨죠? 갱년기가 되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 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홍조라든지 막 덥고 잠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여성 갱년기 치료를 하려고 식물,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하는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갱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되는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줘야지 나이살이 안 찌겠다는데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어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묘약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살이 찌는데 갈색 지방을 늘려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마이오카인을 분비하게 하는 겁니다. 마이오카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근육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근육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몇 분밖에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운동은 스피닝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엉덩이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신 운동을 한다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윗몸 일으키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나이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코티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붓고 살이 찌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티솔의 과잉을 막아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코티솔의 과잉은 평소에 자주 물 마시기를 하고 수면을 잘 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아이에게는 길이 성장, 키를 크게 하고요. 성인들에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N 포탈에서 성인 성장 호르몬을 쳐보면 이렇게 성인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예전에는 성장 호르몬 하면 꼬맹이들만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어른들이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살이라든지 또는 젊음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인 세포를 성장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도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암세포가 있고요. 우리는 암세포를 날마다 NK세포가 계속해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도 이제 성장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암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또는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에는 무조건 뭐 물론 암세포가 적겠지만 우리가 뭐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암세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NK세포가 그걸 제거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암세포가 성장 호르몬을 접하게 된다라면 그게 암세포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성인 성장 호르몬들의 무분별한 관계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요. 최근에 강남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에만 성인 성장 호르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성장 호르몬 광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변에 케어를 해주고 싶으시다라면 성인들이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하고 수면이다. 이런 것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육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저장해서 내가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만들고 항체를 만들고 뼈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자극하는 여러 가지 IGF-1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성저수증도 많이 일어나는데 성장 호르몬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성저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생활요법으로는 운동과 수면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년기에 있었을 때는 젊음 호르몬이라는 성장 호르몬이긴 하지만 회춘 호르몬이라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과 콜라겐 양 골밀도도 유지가 되고 피부도 좋고 뼈도 좋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20대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반으로 줄고요. 70대에는 20% 감소하면서 노화가 지속이 가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맞으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단백질을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년에 있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8배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배의 성장 호르몬이 더 안전하고 단백질 섭취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영양요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과할 때 문제가 뭐냐면 외모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그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성장판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사로 맞을 때는 턱이나 이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변형하고 못생긴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 외모의 변화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랐을 때 당뇨라든지 심혈관, 심장비대, 무호흡증, 대장암 이런 것들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이 주사가 바람직할까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애매하게 과하게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 얼굴이 이런 얼굴 흔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본 얼굴이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외형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나오면 이쪽 부분에 글루트포라는 것을 억제하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당뇨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인들도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 30대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속화입니다. 노화의 가속화.
그런 부분에 가속 노화라고 하는데 노화의 가속도의 첫 단계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받은 아이가 20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보고요. 이쪽은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쪽만 데이터를 본다라면 지금 현재 2018년보다 중학생들의 당뇨라든지 이런 비만율이 1.7배, 비만은 훨씬 더 많고요. 3배, 예, 3배 정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에 대한 유병률을 5년 동안 증가세를 본다라면 초등학생은 1.6배고 중학생은 1.7배, 고등학생은 1.3배인데요. 이 상황이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지 이런 거를 오용을 해가지고 또는 남용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질환에 시달릴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했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하면 항상 IGF-1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IGF-1에 대해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이 즉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해보셨겠지만 20대에는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살 안 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세포 크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가지고 IGF-1을 생산을 촉진하는데 이 IGF-1이 길이 성장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날씬해지고 길게 해주는 게 성장 호르몬이었는데요. 이 IGF-1이 또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이 성장, 근육도 크게 하고 피부도 이쁘게 하고 그다음에 심혈관도 보호하고 베타 아밀로이드도 제거합니다. 즉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게 적게 되고요. 한마디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를 해서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생식기의 기능,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기능을 잘 하게 하는 것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게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항상 영양요법으로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꼬맹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약간의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꼈을 때 간헐적 단식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배고플 때 나오는 게 그렐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됩니다.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할 때 나오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고 배고픔의 호르몬인데 이게 그렐린이 나올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왜 살이 빠지냐라고 했을 때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했을 때 그렐린이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재생이라든지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 키 커야 되니까 밥 먹지 마. 간헐적 단식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공급해줘도 그렇게 영양 성분이 부족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끔 하고 간식은 먹되 그 혈당을 높이는 간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렐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식을 주려고 한다라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를 하게끔 해서 그렐린의 분비에도 방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키 크는데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60대는 2분의 1로 줄고 70대는 5분의 1로 줄어드는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은 굉장히 파괴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목록을 나열해 보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게 되는 게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지방의 크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해서 지방의 크기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내장 지방이 꽉꽉 차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 체형이 변한 것만 하더라도 뇌를 일으키기에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혈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혈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체지방이 증가하고 동맥경화의 원인들입니다. 체지방이 증가하고 심내혈관에 염증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데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갱년기 여성들이 호르몬,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서 갱찐살이라든지 갑자기 살이 찐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내 몸속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도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라든지 감마리놀렌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하면서 여성들에게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해서 내 몸이 파괴되는 것을 좀 막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홍조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동맥경화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갱년기 여성인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은 루바브프리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이소플라본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보면 또 성장 호르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까지 그렇게 2차원, 3차원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나온 게 이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키가 크게끔 하는 거지만 어른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IGF-1을 증가시켜서 염증이라든지 산화적 스트레스 없어서 결과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뇌졸중이나 이런 걸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최근에는 어른들에게 필요해서 주사도 할 정도고요. 그게 암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 섭취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 요법으로 해서 성장 호르몬을 어른들에게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 말단 비대증이라든지 비정상적으로 키웠던 말단 비대증에 의한 뭐 심장의 비대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작용 없이 내 몸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성장뿐만 아니라 심혈관이라든지 알츠하이머 피부에도 좋은 거고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에게도 분명히 키 크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이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성장이 끝나서 성장 호르몬이 적정 수치로 나오는데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안전한 방법은 운동, 수면, 단백질 섭취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 연령에 맞는 이 양이 따로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가 나온 건 뭐냐면 95년도니까 아주 옛날이기도 하죠. 이 옛날에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을 한번 2g 정도 한번 섭취를 하게끔 해봤어요. 그 실험이 어떻게 보면 점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전에도 물론 실험은 있었지만 이게 본격적인 실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78% 증가한 것을 발견을 해요. 우리가 글루타민이라든 아미노산 한번 2g 정도 먹었더니 우와 이렇게 많이 성장 호르몬이 나왔어 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대상도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 20g 20분 동안 이제 섭취를 하게끔 했더니 계속해서 혈액을 채취한 결과 90분 동안 30분 간격으로 혈액을 계속 뽑아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많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수치를 재봤더니 78%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시작점이고요. 이건 1995년도고 2000년대 넘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아미노산 섭취를 해봤어요. 이번엔 특정한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본 결과 성장 호르몬이 지금 78% 증가했는데 결과
682%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섭취하고 아미노산 섭취하면 충분한 양의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아미노산 섭취도 중요하지만 단백질로도 섭취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득도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추가했을 때만 생각을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엄청 많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걸 부족하게 계속해서 탄수화물, 즉 피자나 햄버거, 라면만 먹이면서 우리 아이 살찌네 이렇게 키 크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 즉 단백질 섭취를 내가 아이에게 보충을 못 해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아미노산이 결핍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확인을 했는데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지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는 IGF-1이라는 유효 성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이 먼저 나오게 돼요.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 미치는 게 먼저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신호를 성장 호르몬 분비해 주세요라는 신호를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렐린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배가 고파요. 성장 호르몬 나와야 되겠어요 하고 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낸데 그 신호를 막아버리는 게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하는 것은 먼저 지방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은 왜 이렇게 날씬하지? 몸매가 이쁘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GF-1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는데 이 IGF-1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 IGF-1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전사라는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IGF-1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그렐린이라는 게 원래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자극하는 게 그렐린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은 배고파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른들 때문에 제가 어른들을 위한 성장 호르몬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단백질 섭취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배고픔을 조금 즐겨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간에서 IGF-1이 나와서 내 몸을 좋게 해주고 아이들은 키 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 부족하면 첫 번째 이쪽에 있는 신호를 막아버리고요. 두 번째 이쪽에 있는 신호 IGF-1이 전사되는 과정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살이 찌고 그다음에 키도 안 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쪽에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화살표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뼈에서 근육으로 가는 화살표가 나와 있고요. 근육에서 뼈로 가는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빨간색을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뼈 성장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보충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뼈의 길이에 맞게끔 근육이 차야지만 그 길이가 맞게끔 근육이 차겠죠. 그러면 근육이 차게 되면 그 안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채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백 인라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백을 키워요. 단백질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가방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근육이 다시 뼈에게 성장을 하게끔 유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돼요. 뼈가 커지면 근육을 키우세요라고 하고 근육을 키우면 뼈도 다시 커지세요라고 에너지원을 단백질을 보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성분은 단백질이죠. 당연히. 근육을 키우는데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단백질을 형태로 해서 아미노산을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아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크게 하는 데는 또 아연 같은 미네랄이 필요해요. 지금 뼈 키우는 데는 우리가 항상 예전에 보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요 이렇게만 기억을 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미네랄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연 얘기했고요. 에너지원을 만들어야지 아이가 지치지도 않고 키도 크고 대사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우리가 뛰고 뭐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세포 기준으로 보면 세포가 대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세포가 대사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키 키우세요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비타민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비타민 B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다 먹여?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키 크려고 했을 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 비타민 또는 키즈 비타민을 왜 먹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은 저수지에 가방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느낌이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는 이 근육은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20, 30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육이 어떻게 보면 당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예요. 오늘과 같이 장마 때문에 홍수가 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저수지가 없다라면 또는 댐이 없다라면 이렇게 우리의 몸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에 이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주기 때문에 이쪽에 안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범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수가 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폭식을 하거나 GI 지수가 높은 라면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내가 어디다 저장하냐라고 했을 때 간에다 저장도 하겠지만 근육에다도 저장을 해요. 근데 근육의 양이 적으면 이건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근육의 양이 많아야지 내가 당뇨에 걸리지 않고 지방간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저수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크기를 키워야지 내가 범람하지 않고 내가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라면 먹었을 때 내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뭄이 올 때도 있겠죠. 가뭄은 언제 오냐면 우리는 매일 가뭄이 옵니다. 그게 잠잘 때예요. 잠잘 때는 가뭄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내 몸에서는 숨은 계속 쉬고 있고요. 항체도 만들고 있고요. 잠자는 동안에 그 단백질 아미노산을 우리가 성장 호르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원료가 부족하면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키도 안 크겠죠. 그 가뭄, 잠자고 있는 시간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저장해 놓은 저수지에서 조금 조금 풀어주는 거가 바로 저수지입니다. 그게 근육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근육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울퉁불퉁 근육을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울퉁불퉁 근육이 키워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과 어른은 성장할 때 만들어진 근육이 다릅니다. 그냥 저수지 정도의 근육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성 12명, 여성 4명으로 해서 건강한 16명을 젊은 분들이에요. 32세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4세니까 뭐 성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미노산을 섭취를 한번 해봤어요. 아까는 특정 아미노산 한 개의 종류를 섭취를 해봤지만 이전에 복합 아미노산을 한번 섭취하게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을 먹은 대조군은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가짜 아미노산을 먹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섭취했더니 40분 이후부터 해서 급격하게 682%, 즉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했을 때 8배 정도의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7.8배 정도 나온 거죠. 왜냐하면 100%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7.8배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훨씬 더 나온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이 정도면 주사 맞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이렇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증가 방법으로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운동 여기다 추가한다면 수면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이게 내 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단백질은 일단은 음식으로도 봤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른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 소고기를 다졌는지 아니면 꽁꽁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엄청
주먹고기라고 하나요? 하여튼 고기 덩어리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진 고기로 먹는다든지 햄으로 먹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세한 구조라든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거 차이 때문에 단백질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준치에도 도달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다진 고기를 먹었을 때 소고기를 일단 다졌어요. 다져가지고 먹었을 때는 단백질이 흡수되는 율이 이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째로 먹는 소고기를 먹었을 때는 이 흡수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게 개인적인 차이가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개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유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수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백질을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수분해니까요. 가수분해 단백질을 했을 때는 이쪽에서 봤을 때 흡수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내 몸에 들어오는 율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유당을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단백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단백질보다도 실제 가수분해한 단백질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흡수율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화 흡수율 차이 때문에 단백질의 흡수율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를 가수분해를 해버린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3도 요즘에 최근에 나온 마린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에 쓸개즙이 안 나오신 분들도 흡수하게 만든 형태가 가장 큰 장점인 것처럼 단백질도 이렇게 전처리를 해버리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흡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한 단백질이 굉장히 흡수율에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어요. 가수분해가 된 단백질의 장점은 뭐냐면 단백질 먹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단백질 먹고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든지 단백질 먹고 내 몸이 조금 두드러기나 이런 거가 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에서 또는 설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알레르기가 피부가 가려워서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설사하시는 분도 알레르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 장에서,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막아주는 게 가수분해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은 이렇게 아미노산의 연결고리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더 사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슬이 길어지다 보면 얘네들이 3차원 구조로 이렇게 꼴꼴꼴꼴 뭉쳐버려요. 우리가 먼지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뭉치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뭉치는 모양이 똑같은 길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 그 모양이 뭉치는 게 이런 모양으로 뭉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도 3차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구조로 어떤 것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알레르기 증상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버린 게 뭐냐면 이런 걸 다 잘라버린 형태로 그러니까 가수분해를 해버려서 잘라버린 형태로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흡수율도 훨씬 높아지는데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25%에서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소화 효소가 부족한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환자 같은 경우에 단백질은 건강한 성인들은 조금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만약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데 그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될까 한다면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수분해 단백질도 굉장히 훌륭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간 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슬로건에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슬로건인데요. 이 좋은 것인데 가수분해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단백질이 내가 먹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통해서 먹는 단백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처리가 100%다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단백질을 또 잘 분해하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단백질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만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백질이 최근에 단백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걸 한번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락토바실러스 플라투름 HEM 20701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또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글루텐은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그것까지 분해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고 가수분해 단백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쪽까지는 좋은 것이고 이쪽 부분은 위대함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바인데요. 최근에 젊은 분들을 통해서 가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경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집중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 몸에도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가바 합니다. 가바는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안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모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되지 않은 아미노산이고 포유류하고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건데요. 신경 전달 물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상되는 세포를 재생하세요, 고치세요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좀 부분이 겹치긴 하는데 이 가바라는 게 아미노산 형태고 뭐 호르몬 형태는 아니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가바를 섭취했을 때 성장 호르몬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바를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해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도 늘어나게 해주고 좋은 역할을 해주게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본 것처럼 가바를 먹여봤더니 성장 호르몬이 4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먹는 사람, 단백질 먹는 사람이 가바까지 먹으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바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은 너무 과하게 되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안전한 형태로 가바를 섭취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가바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바가 풍부한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브로콜리나 바나나 같은 채소라든지 블루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 아몬드, 호두, 그다음에 뭐 마카다미아라든지 브라질 너트 같은 너츠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셀레늄이 풍부하고 뭐 세로토닌과 연관시켜서 안정감을 주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뇌신경이라든지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가바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혈류를 개선시키고 뇌에 대한 산소 공급, 그다음에 뇌에 대한 대사를 증진시켜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가바를 통해서 먹는 것보다 이런 식품을 통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입이 심심하고 머리는 멍할 때 간식으로 너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바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너츠 많이 하는데요. 이 너츠는 공부할 때 아이들 간식으로 적합하다. 또는 이게 집중력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추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만약에 혈중에 뭐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나 여러 작용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도 그랬고요. 잠자기 전 한 2시간이나 1시간 전에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한다든지 빵을 준다라든지 국수를 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져요. 혈당이 높아지면 곧 잠을 자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늦게 나오고 또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한다든지 이렇게 너츠를 한 포를 준다든지 2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혈당을 높이지 않고도 성장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이들에게 한번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바를 높이는 방법이 분명 방금 너츠였는데요. 너츠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해도 충분히 가바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바를 추출한 것을 캡슐로 먹는 것보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하고 너츠를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추가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가바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축 이론이 계속해서 유효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축의 유효 성분인 가바, 이 가바가 있는데 이 가바는 장이 튼튼하면 뇌가 안정이 되고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원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바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익균입니다. 유익균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가바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들이 단세지방산이라는 좋은 것도 만들어내지만 얘네들이 번식하고 대사하면서 가바도 만들어내서 이 가바가 다시 나의 뇌로 들어와서 신경을 안정해주고 그 다음에 뇌로 가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은 가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로 해서 가바가 증가하는데 이게 장뇌축 이론의 증거 물질 세 번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내 물질의 증거 물질 1번, 2번은 뭐냐면 첫 번째가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이 나와서 장내축을 연결시키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장 크론세파 즉 장에서 400배가 더 많아요. 뇌보다도 장에 더 많은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장 하면 프로바이오틱스만 생각한 게 조금 아쉬워요.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를 꼭 섬유를 섭취를 해야지만 이쪽에 논문을 보게 되면요.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가바가 높아지고 장내 미생물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단세지방산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장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 어, 장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뭐가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네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장 건강하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지만 어차피 방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씨앗을 뿌렸을 때 애가 자랄 수 있으려면 시멘트 바닥에다가 씨를 뿌리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다 뿌려야 되냐면 푹신푹신한 흙에다 뿌려야 됩니다. 그 장 세포가 두터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장의 점막이 두터워지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D하고 퀘르세틴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이 네 가지까지 시간은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섭취하고 식이섬유도 필요한데 비타민 D와 케르세틴을 같이 섭취해야지만 장에 완벽한 조합을 해준다는 거고요. 케르세틴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아침에 두 알, 점심에 두 알, 저녁에 두 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파이토케미칼에 많이 들어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되어 있을 때 뼈 한번 굵기를 볼까요? 길이를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이 GF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해봤어요.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그랬더니 정상적인 쥐보다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훨씬 더 두께라든지 이런 거가 골밀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게 됩니다. 두께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항생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게 되면 우리 아이 뼈 길이도 뼈의 두께도 적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중 감소, 그다음에 길이도 장소, 그다음에 뼈의 두께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성장이 감소하게 되는 게 우리 아이가 항생제 먹는 건데 항생제를 안 먹게 할 수는 없어요. 항생제를 안 먹으면 폐렴에 계속 걸리고 중이염까지도 갈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항생제를 먹는 상황에서 LP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상적인 쥐에서 살이 삐쭉 말랐는데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항생제 먹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생제 복용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어차피 다 죽을 거던데 왜 먹여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야 되는 이유가 이 쥐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쥐가 항생제 먹으면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먹였더니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항생제 먹는데 왜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죽을 건데?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지 인해전술 생각하면서 계속 항생제하고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우리가 해 떠 있을 때 군인들을 보내면 많이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밤에 보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항생제 먹었을 때 항생제 먹자마자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항생제 먹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먹어야 된다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GLP-1이라는 게 있어요. IGF-1을 했는데, 오늘 GLP-1이라는 건 뭐냐면, GLP-1은 조금 요즘에 많이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리더님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GLP-1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다이어트 때문에 핫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통통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죠. 모델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옷을 입기 위해서 GLP-1의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살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GLP-1입니다. 근데 이 GLP-1의 유사체예요. GLP-1을 맞는 게 아니라 유사체를 맞는 건데요. GLP-1의 유사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삭센다입니다. 삭센다가 GLP-1의 유사체를 집어넣은 주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맞는 것은 뭐냐면 삭센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위고비라는 그런 주사제. 거의 작용은 똑같습니다. GLP-1의 유사체고요. 이런 것을 맞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원래 GLP-1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L세포라는 장에 있는 세포예요. 즉 장세포가 GLP-1을 만들어내요. 즉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면 내가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데 살이 빠지지? 슬림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왜 내가 살이 빠지지? 바로 장세포에 있는 것들이 GLP-1의 유사체가 아닌 GLP-1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왜 이렇게 그런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단백질 섭취해서 성장 호르몬도 높여야 되겠지만 내가 장세포를 활발하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해서 GLP-1 유사체가 아닌 GLP-1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LP-1은 인슐린에 대한 그런 증가를 높여줘가지고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에 대한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관리는 장 건강, 변비, 설사,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그림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 관리 아까 부분이에요. 아까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데 당이 높게 되면 이건 당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당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돼요.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고지방식이라든지 고당, 한마디로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쥐를 미로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는 다 헤매요. 그런데 이게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쥐는 미로에 집어넣었을 때, 나 여기 가본 길 같아 하면서 기억해가지고 금방 길을 찾아요. 미로를 탈출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걸 먹고 지방식을 먹게 되면 미로에서 헤매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단기 기억할 수 있는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게 혈당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안 좋은 게 혈당을 높이는 건데 뭐 우리 아이 당뇨도 없는데 무슨 혈당을 높여? 혈당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높여주게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아이가 밤에 라면 먹는 거, 그다음에 빵 먹는 거 이런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게 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빵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그런 거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코티솔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도 높여요. 혈당도 높이고 그다음에 지질도 높입니다. 그다음에 뼈 형성, 그 뼈를 만드는 것을 낮춰주고 근육 형성도 낮추는 게 누구냐면 코티솔이에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데 코티솔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코티솔을 증가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누구냐면 물 마시는 겁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요. 물을 먼저 마시고 포도당을 마시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물을 마신 그룹과 포도당을 마신 그룹 둘 다 어떻게 해봤냐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 포도당 주스를 마신 그룹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솔 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그룹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티솔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코티솔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도 코티솔 관리가 중요한데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물을 마시면 코티솔의 분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코티솔 게임입니다. 게임할 때 코티솔 분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단백질 섭취했을 때나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가 코티솔이 12시부터 해서 3시, 4시, 5시, 6시에서 쭉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이 운동할 때도 나오지만 수면할 때 그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게임을 하게 되면 코티솔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쑥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늦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피크가, 즉 잠자게 되는 나의 몸은 자지만 뇌가 자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코티솔을 분비가 과잉되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했던 게 단백질이고 수면이고 운동이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부차원적으로 실제 일을 하고 하는 성장, 뼈를 만들거나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실무자들이 조금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 할 때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요. 키성장하면 A는 B다 이렇게 많이 외워요. 성장하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쪽에서 좀 추가적으로 파이토케미칼, 마이크로바이옴, 요오드라든지 비타민 B 이런 게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위해서는 키즈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마이크로바이옴 위해서 먹어야 되고 파이토케미칼, 종합 비타민을 꼭 먹어야 돼. 이렇게 같이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뼈로 가려고 했더니 프로바이오틱스가 또는 식이섬유가 만드는 비타민 K. 비타민 K는 섭취하는 방법도 좋지만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K는 저절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K가 오시테오칼슘을 자기해서 칼슘이 뼈에 딱 붙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또 칼슘이 뼈에 왔다고 해서 그게 딱 붙는 건 아니에요. 조골세포가 딱딱딱 붙여줘야 되는데 이 조골세포가 칼슘을 뼈에 붙이게 하는 게 명령어를 누가 내리냐면 칼시토닌입니다. 근데 그 칼시토닌이 갑상선에 있는 요오드와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의해서 그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게 다 있어야지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에너지 조혈작용. 즉 우리가 철분제를 먹는다든지 피를 많이 만들어야지 아이가 건강해지는데 이 피 하나, 적혈구에 햄 하나 만드는데도 햄철 하나 만드는데도 아미노산, 비타민 B5, B12, 엽산,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철분제도 필요하지만 이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이 다양한 것들은 그럼 더 어디서 먹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아이들 키즈 비타민을 아이들이 꼭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가수분해 단백질은 부작용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바가 필요한데 가바는 호두, 아몬드, 너츠에 많이 들어있고 베리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너츠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는 IGF-1을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키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거 중요하지만 플러스 엽산하고 비타민 B, C, 요오드 이런 것들도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긴 시간 동안 매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까지도 잘 케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좀 오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약사님 딱 3분간만 질문 들어온 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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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렐린. 예, 예. 정말 그 채팅방에는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것만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좀 말씀드리면 신부정 사기 좀 많이 진행되긴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단백질을 너무 섭취를 안 하시면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식단을 짜줄 때도 소고기를 신부전증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가수분해로 바꿨으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소고기 단백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수될 수 있는 단백질로 만들어줘야지 내가 기능도 적은데 단백질을 조금
올 원형 그대로 섭취를 하게 된다면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항체라든지 재건을 할 때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려면 조금 좀 소고기 식단에 나오는 소고기 양을 줄이더라도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시면 저체중이 있을 때는 가수분해 단백질과 식이섬유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메가3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장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위해서도 꼭 프로바이오틱스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8살인데 뼈나이가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은 좀 이른 나이에 뼈나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성 호르몬이 좀 높을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 호르몬이 높다고 이미 하고 있네요. 갑상선 호르몬과 6개월 후에 보자고 했는데 6개월 동안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 항산화제 섭취를 하면 성조수증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다음에 비타민 A하고 셀레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리더님이 누가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A하고 셀레늄 들어가 있는 거 분명히 있고요. 비타민 C 섭취해서 항산화제 섭취하고 오메가3 섭취하면 성조수증이 늦춰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스스로 나와서 아까도 내용을 얘기했지만 성 호르몬이 조금 덜 분비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분명히 체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과체중일 경우에는 물을 아침에 꼭 마셔서 과체중 줄여주고 운동을 해서도 과체중을 줄여줘서 일단은 체중 감량이 먼저입니다. 아이들 성장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체중일 경우에는 조금 절식을 하시더라도 이게 체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예, 그렇죠. 좀 많이 위험하죠. 그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오버돼서 10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어,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궁금했던 내용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리더님들도 설문을 통해서 좋은, 설문 부탁드리고요.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7월의 마지막 주 영맘이었습니다. 그러면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종료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